수학여고 해설을 맡은 저는 동민아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총평에서 1면부터 3면까지 시험지 분석도 한번 쭉 해봤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도 한번 언급해봤으니까 이제부터 바로 선생님 1번부터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1번은요. 우리가 늘 이제 정말 실전이 코앞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늘 유추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함정이 될 수 있는 거. 1번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 수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1번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오케이. 그런 갑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아보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을은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이며 이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내용들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가는 갑과 을이 모두 정치로 본대요.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갑과 을에서 모두 다 정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국가와 관련된 활동들이 요 사례에 들어가는 거겠죠. 반면에 나는요. 을에서만 정치로 본대요. 을은 넓은 의미의 정치였잖아요.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만 정치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해야지 을에서만 정치로 보는 거겠죠. 이거는 갑에선 정치로 안 보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요거 개념 한번 잡아주시고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창출 및 유지 과정, 이거 두 글자로 줄여봐.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 정치로 보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어떤 것? 그렇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였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볼게. 요거 수능에서 계속 반복된 선지입니다. 여러분 요 선지는 좀 익숙하게 느껴주셔야 돼요.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 집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같다. 국가에서 나타나는 권력 현상이나 다른 사회 집단이나 같아라고 보는 거는 결국에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을은 갑과 달리 이것을 정치로 본다,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자, 우리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와 나에 들어갈 사례를 한번 미리 살펴봤어요. 그거 여기다 체크해볼게.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는 국가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가에는 지금 국가와 관련된 활동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 근데 지금 요거는 해당되는 내용 아니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국가가 아닌 사회 집단의 활동이 와야 되는데 지금 국가와 관련된 활동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이 내용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 이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요. 형법의 의미 그리고 포함해서 죄형법정주의까지 나와 있는 형법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랑 바로 선지부터 연결시켜 볼게요. 밑줄 친 도로교통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 도로교통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되려면 뭐라고 와야 되는데 정말 명칭 자체가 형법이라고 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자, 우리 기소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니은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니은은 옳은 설명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게 빨리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입니다. 징역은요,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리고 정해진 노역, 때로는 우리가 줄여서 정역이라고도 부른 거죠. 따라서 자유형에 해당하며 정역을 부과한다, 정해진 노역을 부과한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대법원은 사건의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았대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적정성의 원칙이 아니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본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 요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도 시간을 절약해서 푸셔야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요. 법치주의 유형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어떤 것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권력이 법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근대 논리에서는 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게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서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근데 이것을 악용한 나치의 여기다 체크 합법적 독재를 경험한 후에 이와 같은 법치주의는 A에 해당된다고 비판받았대요. 그럼 합법적 독재를 경험한 후 이런 거는 뭐라고 비판받은 걸까요? 법치주의의 유형 중에 그렇죠.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비판을 받은 거겠죠. 이에 법에 따라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의회에서 제정한 법뿐만이 아니라 내용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에 부합하는 법에 따라서로 이해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였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법에 의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체크한다.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3번, 4번, 5번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들,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최근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유형들이죠. 둘의 공통점 찾기. 가보도록 할게요. 인치를 부정한다. 통치자에 의한 인치를 부정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뒤에 법치주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조금 더 정확히 이렇게 쓰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권력의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 과정 등등 법이라는 모양새를 강조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도 강조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잘못된 설명. 왜? 이 둘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 요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둘을 나누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그렇지. 둘의 공통점.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시간을 조금 아꼈으면 4번에서 시간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여기 일단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거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을병정은 모두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업자 A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갑은요, 부모의 동의를 얻었대요. 반면에 을과 병과 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거래 당시에 A는 을과 정의 연령을 몰랐고 그 다음 체크할 거 정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 오케이, 지금 정의 나이와 뭐 나머지 내용들을 다 유출을 해봤을 때 정이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성년으로 간주하는 거죠. 민법상 이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 자, 반면에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A가 믿게 하였다. 갑을병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한번 가보자. 정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정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정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정에게는 행위 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운 표현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년으로 이제 봐주는 거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병을 봅시다. 자, 우리 병은요.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A가 믿게 하였다.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부모는 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을은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자전거를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 조건에는 을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럼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을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병의 부모는요? 병은 지금 동의서를 위조해서 A가 믿게 하였죠? 그럼 병의 부모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제 읽어봐봐. 을의 부모는 병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모는요. 요거 한번 해볼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왜 취소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3번은 잘못된 거야. 갑은 지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잖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물론 정 역시 성년 의제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 부모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죠. 어쨌거나 3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병과 달리 을, 정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단 대표적으로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게는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을에게는 뭐 다른 조건 없고 거래 당시 A는 을의 연령을 몰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에게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에게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약간 법적 사고력이 필요한데 정은 지금 성년 의제 상태예요. 성년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민법상 행위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철회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지금 철회권 여기서 나오는 거 뭔데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정은 성년으로 간주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에게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갑의 부모, 을의 부모에게 모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갑의 부모 한번 살펴볼까요? 갑의 부모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렇지. 지금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었잖아. 자, 우리 확답을 촉구한다는 건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취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4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번에서 아마 시간 조금 약간 많이 지체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등장인물이 많았어. A와 거래한 갑을 병정. 그리고 조금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4번에서 시간을 1면에서는 조금 많이 쏟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과 6번에서는 다시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은 선생님이랑 읽으면서 한번 바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법을 위반해서 기소된 갑은 동그라미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하였대요. 그러나 A는 갑의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A는 법원이 되는 거겠죠? 이에 갑은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럼 일단 B는 어디가 될까?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자, 이때 니은은 무엇일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심판. 그렇죠. 권리구제형이 아니라 위헌심사형이라고 가야겠죠. 1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은 1번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야겠죠. 왜? 여러분이 방금 말한 워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국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재판 당사자가 현재 재판의 전제성을 깔고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은 애초에 요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 시간 순서상 따져본다면. 따라서 2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이거 자주 나왔던 선지죠.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이 있어야지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아니죠. 법원의 직권으로도 신청 없이도 정확히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었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먼저 체크할게.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건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대법원이겠죠. 근데 B는 헌재이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는요. 헌법재판소는요. 동그라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었죠. 헌법재판소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A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각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이 법률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제청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는데 이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그럼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5번, 네,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2번.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기본권의 유형 A, B, C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서 조항을 보니까 단서 조항, 자유권, 사유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답변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헌법에 열거되어야지 보장되는 권리인가? 아니요. 자, 그렇다면은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폭넓게 보장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해볼까? 헌법에 열거되어야지 보장되는 권리 아닙니다. 그럼 포괄적 성격의 권리는 유일하게 자유권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우리 B와 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 뭐 이걸로 알 수 없네. 그럼 C 내려가 봐야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 아닙니다. 응? 지금 남은 거는 뭐야? 청구권이랑 사회권인데 수단적 권리가 아니래. 그러면은 사회권이겠네. 그럼 나머지 B는 단서 조항 중에서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A, B, C 먼저 찾아두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정원권을 포함을 하는 거는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셋 중에 사회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지금 해당되는 답변이 예예요. 그럼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래요.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인가? 자유권이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예요? 아니죠. 따라서 이 해당되는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라는 답변이 안 나오잖아. 이 내용으로는. 그쵸?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라에 모두 적극적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해봅시다. 둘 다 예라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청구권, 적극적 권리인가? 예. 그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국가에.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둘 다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인가? 네, 나와 라에 모두 해당되는 질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은 다와 라에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다에는 지금 아니요 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말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청구권은. 그런데 아니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물론 사회권은 여기에서 예라고 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맞는 설명이지만 다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6번에 4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면 마무리하고 2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면에서 4번과 약간의 5번, 4번과 5번에서 약간 시간을 좀 많이 쏟았을 거예요. 4번에서 많이, 5번에서 약간. 그럼 이제 우리가 2면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집중해서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병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고등학생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죠? 18세 미만인데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달아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임을 했대요. 아, 이거 뭐 게임이니까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막 킬러 문항처럼 막 오래 복잡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형태만 띄고 있을 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2번씩 발표하고 옳은 내용을 가장 많이 발표한 사람이 승자가 된대요. 옳은 내용을 가장 많이 발표해야 돼. 게임 결과 1차 발표, 2차 발표에서는 각각 한 명씩 틀린 내용을 발표했대. 근데 아직 1차 발표랑 2차 발표에서 그 한 명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 그치?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명씩은 있대. 가보도록 합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체결해야 될 때 주의사항이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잘못된 얘기를 했네. 그럼 그 한 명은 누가 되는 거야? 갑이 되는 거겠죠. 그럼 한 명만 잘못된 설명을 얘기한 거니까 을과 병은 옳은 설명을 얘기를 했겠네.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째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차 발표. 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치? 이제 갑은 옳은 설명을 했네. 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 시간은 지금 이거 나이 꼭 체크해봐야지. 연소 근로자.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1일 1시간, 일주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단은 그대로, 워딩 그대로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갑과 병이 옳은 설명을 했네. 근데 옳지 않은 설명, 틀린 대답을 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며. 그럼 그 한 명이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돼요? 무언가 옳지 않은 설명이 와야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제 우리 기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은 한 문제 맞췄어요. 을도 한 문제 맞췄어요. 병이 유일하게 2문제 다 맞췄죠. 1차 발표, 2차 발표에서 둘 다 옳은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을이 아닌 병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이제 우리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표에서 틀린 내용을 발표한 사람은 갑이다. 쿠론네, 니은 옳은 설명. 됐지? 자, 이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여기다 먼저 체크할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다른 거 읽지 말고 여기만 체크해봐. 요거는 지금 해당되는 옳은 설명입니까? 그쵸? 옳은 설명이죠.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네. 됐네.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 자, 이제 우리 리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몇 세 미만이에요? 그렇죠. 15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이 내용은 지금 해당 조건에 맞는 설명이에요?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간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리을이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 요렇게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서 요런 워딩들 되게 자주 나와요. 이게 뭐 단원을 막론하고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옳지 않아. 그럼 들어갈 수 있게 없게 라고 여러분은 조금 한 단계 더 꼬은 거예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되셨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푸는 스킬이라든지 좀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정확하게 워딩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 등등을 깨우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8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번은 이렇게 그림, 삽화,
뭐 요거 보고 풀어봐야겠죠. 일단 순서대로 선생님이랑 그림이랑 1번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 우리 긴급 체포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왜? 긴급 체포가 여기가 포인트였어.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등등이 해당이 되는 거였죠. 따라서 경찰은 판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갑을 체포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긴급 체포이기 때문에. 자, 이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죄야. 일단 구속이 됐어요. 어쨌거나.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 심사를 청구할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순서상 나 이전에 갑의 청구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옳은 설명일까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입니다. 아니 물론 구속되기 이전에 구속 이전의 상황에서 나 이전의 상황에서는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지긴 했겠죠. 그런데 요게 포인트야. 갑의 청구로 이루어진 걸까요 이게? 아니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어요. 내 구속의 적법성과 합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심판에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이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정확하게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이제 적어보세요. 그렇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청구가 인용된다면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은 선생님이 길에서 시점을 꼭 외워두라고 한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되는 거 아니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판결이 확정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시점상. 그럼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다가 또 체크해보려고 재심제도가 이제 워딩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재심제도를 거의 매년 밀고 있거든. 우리 10월 학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재심제도 가보도록 하자. 자, 우리 재심제도는 여러분 이건 기억하지? 항소상고랑 같은 말이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비상적 구제 수단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판결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자, 어쨌거나 라 이후에 재심을 통해 갑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형사보상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보상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알고 있죠. 한 단계가 더 있었죠.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재심 제도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케이스, 수용자의 경우에 형을 집행받고 있거나 집행받았던 사람이 요 마지막 케이스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제도도 활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8번을 좀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아마도 1번에 긴급체포라는 단어를 못 봤을 가능성, 그리고 5번에 재심제도에서 개념에 빈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심제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형사보상제도에서 관련된 상황들, 재심제도와 관련된 상황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도 이게 딱 봤을 때 이런 뭔가 형성평가 스타일, 시험 문제 스타일,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신만 똑띠 차리면은 한 번 그 꼬임? 약간 꼬아둔 부분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판단이 옳으면 1점, 옳지 않으면 0점이래요. 가보자. 미성년자 A는 지금 미성년자라고만 되어 있어. 아직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모르겠어. 주차되어 있는 갑의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을 훼손하였다. 자, 지금 법적 판단은 이렇게 블라블라 가에 적었더니 점수가 1점이래. 그럼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해당되는 법적 판단에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봅시다. 미성년자인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은 우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한번 떠올려보세요. 생축, 고고, 응응. 책임 능력이 있다면은 갑은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억은 0점. 됐죠? 자, 이제 거꾸로 또 가보자. 1점이야. 아, 그럼 나에는 뭐가 와야 돼? 요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이 와야 돼. 자, 그럼 다에는요? 0점이니까 요 사례에 대한 무언가 옳지 않은 설명이 와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라 볼게요. D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E가 실수로 손님병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병이 화상을 입었대요. 지금 요 사항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내렸더니 1점이래. 오케이, 그럼 옳은 법적 판단이 와야겠네.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고요?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 아닌데, 따라서 이 내용은 옳지 않은 설명이 돼서 니은은 0점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 그럼 바로 1번 내려가 봅시다. 기억은 0점, 니은은 0점이다. 1번 잘못된 설명. 됐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설명이 와야 돼. 이거 머리에 넣고 이렇게 체크해봐.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은 A의 법정 감독 의무자에게, A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뭘 물을 수 있는 거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이 상태로는 옳은 설명이야. 근데 끝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2번 옳은 설명 이렇게 무조건 넘어갈 게 아니라 일단은 끝까지 봐야 돼. 왜?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거 옳은 설명이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그냥 옳은 설명이니까 2번 옳은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넘어가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일단 요거 보자. 지금 B 소유의 건물에서 C는 점유자가 되는 거고요. B는 소유자. PC방에 방충망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을이 상해를 입었대요. 을의 손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지, 점유자인 C에게 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같은 상황에서, 자, 이번에 여기다 체크해볼게. C가 면책된다면, 점유자가 면책된다면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면책됐다라는 거는요, 점유자가 나는 정말 손해방지를 위해서 주의 의무를 다 했다. 관리감독 의무를 잘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된다면은 그때는 소유자가 을의 손해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요거는 옳은 설명이에요? 네, 옳은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잘 봐. 다에는 옳지 않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요 내용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4번 잘못된 설명.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을 해봅시다. 병이 손해를 입은 병이 D에게, D는 누구예요? 사용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는 뒤에 읽지 말고 여러분 머릿수로 먼저 생각해봐.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가 성립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지금 라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드디어 들어갈 수 있다. 찾았다. 옳은 것. 정답 5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특수불법행위 내용 자체로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 이유는 뭐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야. 괜찮아.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헌법의 기본 원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시간 빨리 절약해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자, 헌법의 기본 원리 A, B, C 가봅시다. A는 인류 공영의 이바지함으로써를 통해서. 그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평화주의가 되는 거겠죠. B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A의 실현 방안에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B의 실현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B는 일단 뭐가 되는 거야? 최저임금제가 이것의 실현 방안이 되는 거니까 이것엔 B는 그렇지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는 거겠죠. 자, C는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담인권을 갖는다. 공무담인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C는 국민주권주의. 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는요,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 내용이네? 정답 1번이네. 끝. 나머지 내용도 봅시다. 자, 우리 나와 다에는 모두 언론 출판 자유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나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에 언론 출판 자유의 보장을 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는 거겠죠. 이것도 자주 나왔던 선지.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B는 복지국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의 보장은 대표적으로 A, B, C 중에서 C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과 국민주권주의 연결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0번에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해서 벌써 2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절반까지 마무리하고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면의 11번 문제는요. 우리 단서중 읽어보니까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국제법의 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와 나를 통해서 구분을 한 거래요. 가와 나의 질문을 통해서 A, B, C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가와 나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아무리 뚫어지게 봐봤자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몰라. 그럼 빨리 선제부터 봐야 됩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가? 자, 이제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케이스는 누구일까요? 누구?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가? 아닌데요. 이를테면은 국제관습법. 또 그렇죠. 법의 일반 원칙.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되려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가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가에 해당하는 질문을 통해서는 아니오가 하나밖에 없죠. 얘가 2개, 아니오가 하나잖아. 그럼 1번은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되셨어요?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작용하는가? 지금 나의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은 얘 1개, 아니오 2개인데요. 사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작용이 되는 거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아니오가 2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질문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이번에는 요 내용이 들어간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지니는가? 네. 아니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조약이 되는 거예요. 조약은 체결 주체 간의 명시적 합의를 거쳐서 성립된다. 그렇죠.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찾았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국내 문제 불간섭이 사례에 해당이 되는가가 들어간다면 유일하게 예라고 답하는 A는 국제관습법이 되는 거겠죠. 뒤에 읽어봐봐. B와 C 중에 하나가 국제관습법이라고? 아닌데 A가 국제관습법인데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법의 일반 원칙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일단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요거네. B와 C 중에 하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B가 될지 C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가 만약에 법의 일반 원칙 1하면 B와 C 중에 하나는 조약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나의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약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체결 주체.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가능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조약은 예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A가 법의 일반 원칙이라면은 B와 C 중에 하나는 조약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요 질문. 국제기구도 체결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조약은 예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런데 B와 C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 나의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은 그럼 말이 맞지가 않지. 이해됐어요? 둘 중에 하나는 조약일 텐데 조약은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나의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1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가 지금 고3 담임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정치화법을 우리 반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애들 중 일부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이게 선생님이 정법을 EBS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막 이제 원래 이게 지들끼리 여러분들끼리 답을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정답 및 해설이 나오면은 이렇게 막 같이 채점을 해보는데 이 정법을 꼭 나한테 들고 와.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웃긴 게 내가 답변을 해주지. 대부분 해줘. 막 이거는 몇 번이야. 막 이건 몇 번이야. 막 이거 아니잖아 해주는데 12번은 정말 웃긴 게 오늘도 막 여러 명들이 막 교무실에 왔어. 그래 드러나 보자. 얘기해봐. 했더니 막 12번 갖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그러다 해결이 돼서 알아서 갔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 오늘. 자기들끼리 분열했다가 자기들끼리 화합을 해서 약간 탄식과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 문제. 볼게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인 A에서 그럼 일단 A 어디인지 찾아야겠다.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표결하였다. 끝까지 읽어야겠네. A의 이사국 중에서 13국이 찬성하였지만 13개국이 각국과 일국의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일단 A는 어디야? 그렇죠. 안전보장 이사회가 되겠죠. 자, 우리 기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렇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1차적 기관,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표결 방식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죠. 왜? 실질사항에 대해서는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상임 이사국에게 만장일치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힘의 논리가 반영된 표결 방식이 되는 거겠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이사국은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 아니죠. 비상임 이사국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 나 지금 왜 웃은지 알겠지? 리을 때문에 교무실에 우르르 왔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우르르 흩어졌어요. 갑국과 을국은 모두 상임 이사국이다. 갑국과 을국이 반대표를 던져서 결의안이 부결됐잖아요. 이거 우리 반 아니고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이 이렇게 말한 거였어. 그러다 스스로 깨달았지. 갑국과 을국이 반대표를 던져서 결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럼 갑국과 을국이 모두 다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과연 그럴까? 아닐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단정 지어요? 물론 갑국과 을국이 모두 상임 이사국일 수도 있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갑국만 상임 이사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부결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중에 어디가 상임 이사국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갑국과 을국은 모두 상임 이사국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죠. 라고 아 맞다 하고 탄식을 지르며 알아서 돌아갔던.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하필 또
아, 이게 리을이 이게 보기에 있었거든요. 4번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외로 또 12번이 킬러가 됐을 수도 있어. 12번은 맞췄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막 4번이어서, 1번이어서 당황했을 텐데 어쨌거나 의외로 12번이 한 준 킬러 정도의 문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은 이렇게 쪼로록 살펴보니까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랑 관련된 거겠네요. 그럼 우리 같이 쭉 보기랑 연결시켜서 읽어보자. 먼저 체크하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심사권. 최종적으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검토하는 것. 어디 가는 거예요? 결산 심사. 이제 외울 때가 됐다. 결산 심사는 국회의 권한이죠. 니은은 감사원이죠. 1번 잘못된 설명. 됐죠? 요거 한 3월, 4월이면은 많이 틀렸을 거야. 근데 이제 10월쯤 됐으면은 맞췄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혹시나 틀렸다.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개념의 빈틈 요런 거 찾아가지고 외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워딩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겠죠. 아니, 대통령이 지난 주요 활동,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3명 어쨌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워딩 기억해보자. 9명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9인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한다. 결국에 임명은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회의의 구성원, 동그라미부 장관, 국무회의의 구성원, 국무회의의 구성원 누군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각부 장관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4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수, 금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요일 보세요. 국무총리가 제청한 동그라미부 장관의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거 아니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 몇 번? 13번에 4번.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법 종합 문제이고요. 이것도 인과관계를 좀 따져야 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A와 B를 낳고 살았다. 그런데 갑이 가정에 소홀하자 을이 갑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갑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혼을 했다.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혼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럼 이 니은의 이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협의상 이혼이 되는 거겠죠.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이후 갑은 병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병은 A를 이때 A의 나이 눈여겨보셔야 되죠.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한편 을과 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살다가 1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후에 정은 B의 나이 15세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런데 5년 후에 을과 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하였다. 오케이. 그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상 이혼이 되는 거겠죠?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으로 인해 병이 20살인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딩으로는 쉽게 일반 입양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경우에 진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 천천히 생각해봐. 친권은 누가 가져가? 양부모가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친권은 앞에 정확한 수식어 뭐가 와야 돼? 입양된 자가 미성년자인 케이스죠. 왜? 친권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건데?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행사하는 권리나 의무잖아. 이해되셨어요? 근데 지금 나이를 봐봐. 미성년자야?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A에 대한 을의 친권이 상실된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입양으로 인해 친권이 상실된다? 말이 안 돼요. 왜?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게 행사하는 거니까. 정리되셨죠? 나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됐어요?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가 아닌 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에서 입양 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되는 건 뭘까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건 그렇죠. 친양자 입양이 되는 거겠죠. 미음과 달리 아니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바로 리을이죠. 혼인신고는 혼인의 형식적 요건.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갑과 비의 관계는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왜? 을과 재혼한 정이 비를 친양자 입양했잖아요. 그럼 갑과 비의 관계는 종료되는 거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4번.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건 어떤 이혼이에요? 협의상 이혼이 되는 거겠죠. 협의상 이혼은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니은과 달리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4번에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4번. 끝. 됐죠? 자, 이제 우리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요.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봅시다. 갑이 을의 개를 발로 찬 행위가 개로부터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주여보세요. 결국에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죠. 근데 법원의 판결이 무죄예요. 그럼 이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긴급 피난이 해당이 되는 거고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병의 회사기밀 유출이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어. 근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긴급 피난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대로 어렵지 않게 옳은 설명이죠. 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범죄 성립 요건 순서대로 생각하셔야 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는 일단 어떤 단계는 쉽게 통과한 거야? 구성 요건은 충족하는 단계는 통과한 거야. 그래서 위법성 여부를 바라봤더니 위법성은 조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된다라고 본 거겠죠.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것도 기억하셔야지. 위법성 책임이 어떤 의미인지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병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 이게 없으면 책임 조각 사유, 병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조각 사유라고 판단한 거겠죠.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병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보다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했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구모 때 지방자치가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지방자치도 분명히 수능에서는 한 문제를 등장시킬 겁니다. 아마도. 조심스러운 예측. 20문제 중에 한 문제면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 자체가 사실 개념의 빈틈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이제 물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 부분이 초창기에 등장을 했을 때에는 정말 쉬운 내용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서 안 나왔던 부분들을 건드릴 거거든요. 우리는 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기초로 구분되며 각각 A와 B로 구성된대요. A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여기가 포인트네. 의결기관이래. 그럼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 B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왔다.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는 거는 지방의회 중에 지역구 의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권.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우리 예산의 심의 확정권 누가 가져요?
그냥 지방자치랑 상관없이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국가기관 중에서 그렇죠. 입법기관인, 의결기관인 국회가 갖는 거죠. 지금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방의회잖아요. 따라서 이 역할은 지방의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16번을 틀렸다면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지방의회는 입법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부, 이렇게 약간 연결 고리 찾아가지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외울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재정권. 조례, 규칙. 그 중에 규칙 재정권은 누가 가져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거겠죠.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네. 사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겁니다.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지방자치하면 무조건 왜요?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근데 정확히는 이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예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예요. 아니 지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고 나눈 거예요. 쉽게 권한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자, 우리 그렇다면은 둘의 관계는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적 권력 분립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거.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천천히 가봐. 지방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잘못됐죠. 둘 다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광역이든 기초이건 지방의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 정답 3번. 요렇게 찾아서 우리 3면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4면을 다 넘겼더니 4면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선거 결과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왜 선거 결과 분석이 여기가 나와? 이게 익숙하지가 않잖아. 20번에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배치가 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이게 배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편집을 하다 보면. 저는 계속 요즘에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하물며 선거 결과 분석이 1번에 나오더라도 우린 당황하면 안 된다. 1번부터 20번 중에 그 어디에 배치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이게 정치학업 시험지에 나온 거지 뭐 다른 과목 시험지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1번부터 20번에 어디가 배치가 되더라도 당황하면 안 돼요. 뭐 이거 1번에 나와봐라 내가 못 푸나. 20번에 나와봐라 내가 못 푸나.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17번 생소하지만 풀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자, 우리 동그라미국의 한 정당은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1안 혹은 2안으로 개편하려고 한대요. 이 느낌이 왔지? 현행, 1안, 2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현행, 1안, 2안. 그리고 가볼게요. 일단은 자, 우리 구분 갑, 을, 병, 정 이렇게 후보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다가 적을게. 갑, 을, 병, 정. 자, 이제 그 다음에 가보자. 현행 선호도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서 최다 득표 후보자가 선출된다. 자, 지금 1순위에게만 일단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요거를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까? 오케이, 요걸 보자. 표는 각 선출 방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A랑 B가 뭐야? 선호도랑 적합도 순위가 같은 유권자들을 가나다라 유형으로 가상하여 구분한 거래요. 아니, 선호도랑 적합도는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요. 선호도는 이거 뭐 모르더라도 사실 풀 수 있어. 대표작감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냥 대표작감이야. 그냥 좋지 뭐. 적합도는 대표자로서 필요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래요. 두 개가 뭔 차이예요? 솔직히 얘기할게. 여러분 비교를 못하더라도 선호도와 적합도 둘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가보자. A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선호도. B는 적합도. 선호도, 적합도. 일단 적고 시작하자. 자, 우리 그 다음에 현행은 어떻게 하는 거래? 선호도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대. 선호도니까 A만 봐야 돼. 선호도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대. 선호도. 그치? 선호도. 여기. 선호도. 여기. 1순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한대.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끝내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은 갑은 2표 받겠네.
을은 한 표, 병은 한 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문제 아예 틀렸을 거야. 아마 이렇게 접근했으면. 이렇게 접근한 친구들은요. 밑에 있는 단수어정을 안 본 겁니다. 전체 유권자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전체 유권자 1000명 중에서 가나, 다라, 유형은 순서대로 30, 20, 20, 30%를 차지한대요. 일단 혹시나 가나, 다라, 유형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를까 봐 설명해주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갑을병정을 1, 2, 4, 3 순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세요. 라고 쭉 모은 거예요. 선호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를테면 이거예요. 갑을병정을 순서대로 1, 2, 3, 4 순위로 좋아하는 사람들 선호도를 따져봤을 때 모여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아유 나 유형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적합도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그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가나, 다라, 유형이라고. 각각에 몇 명씩 있는지 볼까요? 전체 유권자 1000명 중에 30%니까 300명. 유권자의 수 200명, 200명, 300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현행을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겠죠. 1순위로 한 사람 300명, 200명 더하면은 50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500표를 얻은 거죠. 득표 수로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기다 적는 건 득표 수입니다. 그럼 을은 몇 명이 1순위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300명이. 그럼 을은 300표를 얻었겠네. 병은요 200표를 얻었겠네. 정은 한 표도 얻지 못했겠네. 그럼 우리 현행은 어떻게 뽑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최다 득표자가 선출이 된다. 현행에서는 갑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냥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1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표시해서 투표한다. 선호도 순위별 점수는 1순위에게 4점, 2순위에게 3점, 3순위에게 2점, 4순위에게 1점이다. 선호도 순위에 따른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선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A랑 B 중에 어디 봐야 돼? 선호도인 A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순위는 몇 점 준대? 4점 준대. 2순위는 3점 준대. 4순위는 몇 점 준대요? 1점 준대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갑만 한번 대표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갑은 지금 이게 점수로 따져봐야 돼. 갑을 1순위로 뽑은 사람은 몇 명이야? 300명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몇 점 주기로 했어? 4점 주기로 했어. 그럼 쉽게 말하면은 300표 4점. 300표만큼이 4점을 가져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 몇 점? 그렇지, 1200점. 되셨죠? 선생님 갑만 대표적으로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 유형에는 200명이 1순위로 갑을 뽑았어. 우리 선호도만 따져보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몇 표를 가져간 거야? 200표를 가져간 거야. 근데 1순위는 4점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몇 점? 800점. 마찬가지 방법. 근데 이번에는 200명이 갑을 2순위로 찍었어. 2순위는 3점 주기로 했어. 그러면은 몇 점? 600점. 마지막. 이번에는 300명, 라 유형은 갑을 4순위로 가장 마지막으로 줘요. 그러니까 점수를 1점만 가져가는 거겠지? 그럼 몇 점? 300점. 됐어요? 요거 다 더하면 몇 점이야? 그렇지. 2900점이 되는 거겠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적는 것들은 점수입니다. 1안에 따르면은 2900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을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을 해보면은 을은 3100점. 병은 몇 점? 2100점. 정은 1900점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3100, 2100, 1900. 됐네. 자, 근데 결국에 1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치. 여기서 가장 점수의 합이 높은 사람이 선출이 된대. 오케이. 그러면은 을이 선출이 되는 거겠네. 되셨죠? 마지막 2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 1위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서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대요. 그럼 결선 투표는 누구랑 누가 나갈까요? 그렇죠. 갑과 을이 나가게 되는 거겠죠. 헷갈리니까 요거 싹 지우자. 결국에 결선 투표는 갑과 을이 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호도가 아니라 적합도 순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하며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결선 투표는 결국에 누구와 누가 나가는 거야? 갑과 을만 나가. 적합도 순위가 둘 중에서 높은 사람한테 투표하면 된대. 적합도 순위니까 B를 봐야 돼. 둘 중에 더 높은 사람 여기.
둘 중에 더 높은 사람 여기, 둘 중에 더 높은 사람 여기, 둘 중에 더 높은 사람 여기. 오케이. 자, 그럼 갑은 몇 표를 가져가게 돼요? 300, 200, 200, 700표를 가져가게 돼요. 지금 쓰는 거는 득표수. 을은 몇 표를 가져가게 돼요? 300표를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누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따르면은 갑이 당선이 되게 되는 거겠죠. 끝. 이제부터 보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다. 여기 이렇게 지우고 봅시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이안의 당선자는 다르다. 현행, 갑, 이안, 갑 같다. 이안이 이안보다 을에게 불리하다. 아닌데 왜요? 을은 지금 이안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따라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은 모두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안이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2안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돼. 결선투표제를 진행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볼 수 있겠지만 1안의 경우에는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서 정의 획득한 점수는 라 유형에서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 획득한 점수는요. 우리 여기 선호도만 봐야 돼. 점수가 가장 높으려면은 점수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선호도 순위가 그렇죠. 높을수록 가능한 일이 되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유권자의 수랑 다 비교를 해봐서 점수가 딱딱 떨어지기는 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는 해요. 근데 혹시나 시간이 없다면 요건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겠죠. 순위가 가장 높은데? 순위가 가장 높은데 과연 점수가 가장 낮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점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정의 경우에는 1안에서 획득한 점수는요. 가 유형에서는 600, 나 유형에서는 200, 다도 200, 라 유형에선 900점이에요. 따라서 라 유형에서 가장 낮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서 1위와 2위 후보자가 획득한 점수, 1위와 2위 후보자가 획득한 점수의 차는 200점이다. 오케이, 정답 몇 번? 17번에 5번 끝. 아이고 뭔가 선생님 복잡해 보여요. 선호투표제 어려워 보여요.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냥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의외로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되셨어요? 따라서 17번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찾았고요. 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조항 보니까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소합니다. 그래도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가나다는 요 셋 중에 하나래. 요 셋 중에 하나래. 그리고 정치 참여 집단은 이렇게 A, 뭔지 모르겠지만 뭐 둘, 셋 이렇게 구분이 된대. 되셨나요? 그럼 우리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요거 해볼래?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자, 우리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건 유일하게 누구예요? 그렇죠. 정당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찾았다. 뭐라고 찾았어? A는 정당. 그럼 가에 들어갈 질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구분은. 되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다에 해당하는 구분을 통해서는 셋 다 모두 해당이 된대. 그러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함,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함, 이 둘 중에서 셋 다 모두 해당이 될 수 있는 구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나에 들어갈 거는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함 요게 들어가겠죠. 근데 A는 정당이었어. 그럼 C는 어디가 되는 거야? 시민단체. 그러면은 단서 조항에 따라서 B는 어디? 이익집단.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아니죠. 나가. 요 설명이 들어가는 거겠죠. 다는 아니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함은 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오케이, 정답 4번. 마지막 5번,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8번에 옳은 것은 4번. 요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킬러문항. 왜? 시간이 많이 걸렸어. 자, 일단 먼저 가계도 그려볼게요. 법률론 관계인 갑과 을은 자녀 A와 갑의 홀아버지 병과 함께 살고 있으며 을의 홀어머니 정은
따로 살고 있다. 병은 법정 상속 상황 가나다라 말을 가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볼게요. 갑이 사망한 후에 정이 사망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누가 상속권자가 돼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는 거니까 A와 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이 사망했으면요, 직계 비속이니까 을이 상속권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상속권자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사망했어요. 1순위 뭐 직계 비속 없어요. 2순위 직계 존속, 갑과 을. 근데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1순위는 직계 비속이죠. 근데 직계 비속이 지금 시점상 없는 상황이에요. 직계 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 존속, 직계 존속. 갑이 사망했으니까 직계 존속 여기죠. 따라서 병, 그리고 배우자 있으니까 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 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1순위인 직계 비속 갑.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대요. 그럼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1순위인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 A와 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이 사망했습니다. 직계 비속 을. 그 다음에 A가 사망했대요. A의 사망으로 인해서는 직계 비속 없으니까 2순위인 직계 존속. 자, 그 다음 A가 사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직계 존속. 그 다음에 정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직계 비속인 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나다라마 발생 상황 전에 모든 사람은 채무 없이 10억 원씩을 갖고 있었대요. 정말 다행이야. 금액이 달랐으면 헷갈렸을 텐데 다 10억 원씩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에서 정 사망 후 최종적으로 A는 4억 원, 을은 16억 원을 상속받는다 해봅시다. 일단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렇죠. 1대 1.5의 비율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받는 거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 일단 얼마 받아요? 4억. 배우자 6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이 사망했어요. 정의 재산 얼마예요? 10억 원이에요. 자, 우리 최종적으로 A는 4억 원을, 을은 16억 원을 상속받는다.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A의 사망 후 A의 재산 중 갑이 5억 원을 상속받고, 옳은 설명이죠. 왜? 일단 재산은 10억 원이었어요. 직계 존속 둘이기 때문에 균등 상속이에요. 갑 5억 원, 을 5억 원.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병과 을이 상속을 받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점, 갑의 재산은 전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의 재산은 15억 원이 되는 거겠죠. 왜? 원래 있던 10억 원에다가 A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은 5억 원, 15억 원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병은 6억 원, 을은 9억 원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최종적으로 을은 5억 원, 9억 원 더해서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옳은 설명. 되셨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서 갑 사망 후에 A는 8억 원, 을은 12억 원을 상속받는다. 가봅시다. 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갑은 얼마를 받게 돼요? 10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점, 갑의 전체 재산 얼마? 2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있던 10억 원에다가 상속받은 10억 원 더해서 20원. 20원? 20억. 자, 그 다음에 갑이 사망했어요. 이제 20억을 나누셔야 되는 거죠. A와 을이. 따라서 A는 8억 원. B는 B가 아니라 을은 12억 원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따라서 A는 8억 원, 을은 12억 원을 상속받는다. 3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결국 갑의 재산이 변경됐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였어요. 자, 이제 우리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을의 재산은 얼마가 돼요? 을의 상속 재산은?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사망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인해서 갑은 5억 원, 을은 5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재산을 한번 따져봅시다. 갑의 재산은요, 10억 원에다가 상속받은 5억 더해서 15억 원. 을의 재산은요, 원래 갖고 있던 10억 원에다가 10억 원 더하고 5억 원 더하고 25억 원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4번 옳은 설명.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사망했습니다. 갑과 을.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정의 사망으로 인해서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겠죠. 그럼 상속 재산으로는요, 을은 최종적으로 15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렇게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19번의 포인트는요, 상속 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 먼저 적어두시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은 사실 계산하는 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상속하게 되는지, 상속 금액은 얼마인지, 최종 재산은 얼마인지 워딩을 신경 쓰셔 푸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구분되는 B만의 특징이 적혀있는 카드 선택하기. 갑을 병이 선택한 카드래요. 갑,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 일단 우리 다른 거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 해당되는 설명이 어느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 설명일까요?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불일치한다? 그렇죠. 의원 내각제에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의회 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둘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원칙적으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해당이 될 거예요. 자, 2명만 과제를 옳게 수행했네. 근데 이 2명이 뭔지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A가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고 뭐 B가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내려가세요. 풀어봅시다. 가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가 들어간다면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엄격히 보장된다. 뭐예요? 대통령제예요. 이게 들어간다면은 2명만 옳게 수행하였음. 그러면은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만의 특징이 되는 거니까 이 2명은 을과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B는 대통령제, A는 의원내각제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없죠. 그냥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또 가봅시다. 을이 기억에 포함이 된대. 이 2명 중 한 명에. 그렇다면 B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A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병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병이 말한 가에는 그렇죠. 대통령제 특징이 와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구름다리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번에 거꾸로 가는 거야.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는데, 잘 봐야 돼. 법률안 거부권. 그럼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B만의 특징은 의원 내각제가 2명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갑은 옳게 말한 사람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B가 의원 내각제라면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옳게 말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 따라서 갑은 옳게 말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들어갈게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정부 형태. 그렇다면은 B는 의원 내각제, A는 대통령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B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을은 옳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옳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2명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번 문제까지 쭉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야, 진짜 우리 실전까지 한 걸음도 아니다. 정말 요만큼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담담하게 어떤 문제가 받아들이더라도 나 다 하는 거야.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있어.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한 발 한 발 가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강민아였습니다. 안녕. 보자 안녕.